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더 받고 이게 왜 그런지 또 궁금하실 텐데 지금 12월 31일이 지났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막판 체크리스트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필 머니트레이닝 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이고, 뭐 분위기 싹 바뀌었네요. 맞아요. 네, 굉장히 개편하고 처음 오신 거죠. 비싼 LED도 하고. 이거 좋아 너무 보이죠? 좋다. 예, 네. 좋아 보입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제 돈 모으기 하면 또 필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말정산이 이제 사실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은 뭐 12월 31일까지는 다 해놔라 이러긴 하지만 네. 직장인들 저부터도 그때까지는 연말이라 사실 뭐 송년회다 뭐다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벼락치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벼락,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 그렇죠.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네. 이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18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자료가 넘어가는 거는, 국세청에 넘어가는 건 3월이라고 해요. 근데 아마 회사들마다 대부분 다 2월 중순이나 2월 말까지는 다 자료를 끝내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번 달 안에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 뭐부터 체크해야 되는지를 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일단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공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공제가 좀 제일 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인적 공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꼭 네.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인적 공제를 착오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공제를 잘못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착오 입력이라는 게 이제 공제를 잘못 받게 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히 이게 형제들 간에 엄마 아빠 소득이 없다. 100만 원 이하 이하면 되는데 내가 할 거야, 너가 할 거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동시에 형제가 다 이렇게 공제를 받아버리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그래요?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부부 간에도 네. 인적 공제는 아무래도 소득 공제니까 소득이 높은 분한테 몰아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 연봉이 더 높은 예, 사람이. 왜냐면 이제 소득 공제라는 거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부양가족 1인당 공제 금액 150만 원이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경로자는 100만 원 추가, 네. 장애인은 20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카톡방에다가 빨리 형제들 카톡방에 올리세요. 이번 올해는 누가 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교통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가산세가 있다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동으로 안 땡겨오는 게 있거든요. 자, 빠르게 제가 한 6가지 정도, 5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본인하고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안경 컨택트 렌즈 의료비 공제됩니다. 예. 안경 안 쓰시잖아요. 렌즈요. 컨택트 렌즈. 네. 요게 이제 의료비 공제가 소득의 3% 초과분 700만 원까지 15% 세액 공제 되는데 이거 들어가니까. 왜냐면 네. 안경 컨택트 렌즈는 잘 모르겠는데 안경은 그래도 한 3, 40만 원 하잖아요. 렌즈도 엄청 비싸요. 비싸요? 데일리로 쓰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공개 받으시고. 두 번째는 교복과 체육복. 이건 이제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들. 네. 요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물론 금액 얼마 안 된다고 무시해 버리시면 안 돼요. 거의 인당 50만 원까지 해준다. 꽤 큰데요.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후조리원. 최근에 출산하신 분들. 네. 의료비 공제됩니다. 야, 근데 요거는 큰 게 산후조리원 비용이 엄청 비싸. 몇백만 원 아니에요? 몇백만 원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의료비 공제에서 굉장히 한몫 톡톡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거의 아마 이런 걸 안 챙기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 계약서. 지금 월세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소득 8천만 원 이하에 올해는 또 확대됐어요. 이게 750만 원 한도에서 1,000만 원 한도로 확대가 됐다. 근데 이게 조금 챙기셔야 될 게 임차 계약서하고 네. 이체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아. 요거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귀찮긴 한데 어떤 분들은 월세를 그냥 주인한테 현금으로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체 내역이 꼭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땡겨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게 기부금입니다. 네. 기부금. 요거 세액공제 15% 해주는데 요것도 종교단체나 이런 기부단체에다가 영수증을 따로 받아 놓으셔야 네. 돼요. 아. 1월 중순 지나면 또 안 떼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시면 좋겠다. 요 오늘 다섯 내일 가지. 가긴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영상 보시고 한 2, 3일 내로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그 항목에서 땡겨오지 못하는 네. 것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보기로 전략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보시면은 네. 1월에서 9월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네. 카드 사용 내역이 다 뜹니다. 나 얼마 썼네? 예, 그러니까 얼마 정도 공제받을 수 있네. 우리가 카드 같은 경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내 연소득의 25% 이상 쓴 거 초과분을 공제를 해주는 거죠. 네. 얼마 썼는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거기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미리 또 알고 내는 거랑 그렇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간단히 준비를 해야 돼. 얼마 공제받는지 이런 거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빈 게 생겨서 이거 뭐지 했는데 나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제받는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평상시에 떼는 근로소득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은 네. 갑종 근로소득세 그래가지고 차인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직 국세청에 내진 않지만 떼어놓는 게 있어요. 급여에.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얼마나 이렇게 떼어놨는지 네. 떼어놓는 게 많으면 나중에 환급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공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받는 게 없다 그러면 재무팀이나 경리팀에 전화해가지고 좀 평상시에 좀 떼는 거를 좀 많이 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네.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중간중간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특히 좀 바뀌고 확대되고 강화된 게 많았잖아요. 네. 그것만 좀 모아서 한번 정리할까요?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조금 바뀌거나 강화된 거. 자, 첫 번째,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이게 인생에 딱 한 번 해주거든요. 재혼하셔도 못 받아요. 아, 무조건. 네, 처음 그러니까 생애 단 한 번. 잘 챙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올해 결혼했다. 그럼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일단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오, 그래요?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큽니다. 예, 그러네요. 굉장히 크다. 올해 결혼하신 분들, 올해 결혼하실 분들 네. 이런 건 또 내년에 또 챙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 자녀 세액공제가 좀 확대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출생 문제가 또 사회적 이슈니까 그렇죠. 8살 이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 한 명은 25만 원, 작년에 15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명은 55만 원. 오. 이것도 작년에 45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간 거고, 세 명은 95만 원. 꽤 네, 크네요, 꽤 확대가. 큽니다. 네. 10만 원씩 올라갔어요. 네. 3명 정도 진짜 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건 국가 유공자로 지정을 해야 돼요, 진짜. 요즘 요즘은 같은 진짜 그래요. 진짜 네, 맞아요. 국가 유공자예요. 자,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예, 올해 둘째 낳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 세액공제 55만 원에다가 출산공제 50만 원 하면 105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와, 거예요. 이거 되게 큰데요? 네, 105만 원. 여기 좀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월세 공제가 좀 강화가 됐어요. 네. 250만 원이나 한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750만 원까지 한도였는데 지금 1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기준이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 임대료를 냈을 때 네.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한 월세 80만 원 월 평균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1년치가 전액 공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챙겨야 된다? 임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그러면 공제 못 받아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월세 현금으로 내지 마시고 네. 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자, 네 번째는 주택청약 같은 경우, 저축 같은 경우에 당연히 되는 거 알고 계신데 이게 배우자 내는 것도 됩니다. 네,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배우자까지 되는 배우자까지 거네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입 한도가 240이었는데 300으로 확대됩니다. 네. 300으로 확대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소득공제인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300만 원 한도 풀로 채우면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120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얼마나 세금이 줄까? 뭐 그거는 과표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뭐 그래도 뭐 3, 40만 원 정도도 이렇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뀐 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게 2025년 7월부터 적용이 된 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헬스장, 수영장 이용하면 이용료를 공제해 줍니다. 아, 기준이 급여가 있네요. 네, 급여가 있긴 있어요. 이게 왜 어느 항목에서 해주는 거냐면 네. 문화비 항목에서 해주는 거예요. 문화비 항목. 문화비를 잘 몰라서 못 받는 그러니까 경우 많아요. 문화비라는 게 꼭 책 사서 보는 것만 신경 쓰시는 분들인데 책 사서 보는 거, 공연 보는 거, 그다음에 미술관 가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장, 수영장 다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이건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나씩 항목 말씀드리면 에이 그거 뭐 10만 원, 20만 원 세금 절약되는 건데 이거 모으면은 이게 몇 백이 돼요. 사실 헬스장은 끊어놓고 안 가는 경우도 많아서 안 가도 공제돼요. 공제되니까 돈만 낸. 이거라도 네. 꼭 받아야 되는. 뭐 또 안 갈 건데 네. 공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1월 달 같은 네.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피트니스 센터가 장사가 잘 됩니다. 1번이죠. 1번이죠. 목표의 1번이죠. 그 술, 담배 판매량 급감하고요, 1월에. 그쵸. 2월, 3월에 갑자기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섯 번째, 6세 이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는데 이게 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의료비 공제 3% 급여에 넘는 의료비 중에서 그나마 700만 원까지 쓴 것만 해줬는데 이제는 무조건 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6세 이하가 막 의료비가 이렇게 뭐 700만 원 이상 들어갈 일이 진짜 생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꼭 챙겨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정도가 네.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이거는 뭐 안 되겠지 했던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생긴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예. 이번에 체크 한번 주말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 맞습니다. 주담대 이자 공제 있잖아요. 이게 저는 좀 어렵던데 이거는 어떻게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 소유자가 본인인데 대출 명의자가 본인이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반대로 네. 본인이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받았다. 네. 그러면 공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본인 명의의 집인데 배우자가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럼 배우자도 뭔가 다른 소득이 있거나 뭔가 있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부부 공동 명의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요즘. 많죠.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의 대출에서 공제가 가능하긴 한데 이게 재무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봐서 공제를 50%만 해줍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했는데 대출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부담 비율을 50%니까 절반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올해 또 하나 또 챙겨야 될 게, 올해 전세 대출 갈아타신 분들 많죠. 네. 전세 대출 갈아타면 이걸 우리가 대환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조금 고금리를 갚아버리는 거죠. 네. A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B 은행으로 갈아탔다. 그러면 상환 원리금의 40%를 한도 400만 원까지 또 공제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갚은 거로 인정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니까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2월이 되면요, 주변에서 네. 연금저축, IRP 이게 공제 받으려고 빨리 900만 원 빨리 넣어버려. 이렇게 해서 계좌를 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네. 무턱대고 했다가 오히려 낭패 보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공제가 좋지만은 사실 내가 뭐 필요한 거를 살라 그랬는데 혜택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물건 살라고 했는데 그렇죠. 1+1이네? 그러면 너무 좋지만 1+1 달려있는 거 살려고 그거를 더 쓰는 경우도 더 쓴다는 생기는 거는 거예요. 있을 수가 네. 없는 일이죠. 주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함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함정은 공제율 차이의 함정입니다. 공제율. 공제율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공제율이 15%예요. 네. 그 5,500만 원 넘어가면 줄어들어요. 이거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네요. 12%. 그러니까 내가 지금 5,5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런 걸 좀 네. 보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그럼 900만 원 넣으면 135만 원 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네. 사실 뭐 크긴 크죠. 135만 그쵸. 원이 세액 공제니까. 크죠. 5,5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108만 원 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27만 원 정도가 차이 나니까 일단은 그 공제율을 좀 보고 네. 하자. 그래야겠네요. 두 번째 함정은 연금저축과 IRP가 합쳐서 9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쵸. 잘 모르 하나만 하나만 그냥 그런 무조건 줄 하면 알고.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두 개 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900만 원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에 IRP 300 포함해서 90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걸 각각 그 금액에 맞춰서 나눠서 해야지 연금저축 900만 원 넣어놓고 왜 이거 108만 원 다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맞춰주셔야 된다. 세 번째 함정은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차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무턱대고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게 55세 이후에 받아야지 이게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공제 받았던 것도 안 토해내게 되는데 그냥 연말에 나도 뭐 공제 좀 받을래 그러고 900만 원 덜커덕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중도에 해지했다? 55세 이전에 해지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타 소득세 16.5% 떼고 공제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아, 토해내기까지 네,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더 그러니까는 손해네요. 엄청 손해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네. 네, 중도로 그러니까 해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어쨌든 연금이나 IRP는 장기적인 상품이니까 내가 이런 거를 55세 여러분들 나이로 봤을 때 55세 전에 해지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는 거다라면 모르겠는데 일단 몰라. 저축이니까 뭐 일단 했다가 공제받고 나중에 적당히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중간에 빼면 안 중간에 된다는 빼면 거. 안 된다. 55세 네. 전에. 자, 네 번째 함정은 운용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55세 기간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연금이라는 거 요즘 뭐 투자해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짧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그냥 공제받고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최근이야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좋으니까 그냥 뭐 묻어가지만 이렇게 장기간 운용을 하는 경우는 좀 위험이 낮아지는데 순간적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뭐 수익이 아닌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예 그냥 안 뺄 거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는 IRP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IRP는 세액공제도 받고 과세 이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연금 저축을 할 건지 IRP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소득자라면 그 수치상으로는 뭐 기준이 어느 정도로 가야 돼요? 뭐 대략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5,500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비 공제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넓잖아요. 맞아요. 헬스장도 포함됐듯이. 근데 요즘 책을 보면 전자책 많이 보시거든요. 전자책도 그럼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보면서 이거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전자책도 되죠. 우리가 문화비 공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새로 추가된 게 올해 수영장, 헬스장 네. 이런 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헬스 트레이너님들 이 영상 보신다 그러면 이거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하긴 근데 1월에는 홍보 안 해도 손님들이 넘쳐나니까. 절로 오죠. 그러나 3월쯤 되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비 공제 여기 보면 도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책이 포함이 되고요. 공연 티켓, 영화 티켓,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료 이런 거 신문이 다 돼요? 신문 구독료 됩니다. 이런 거 다 되니까 하시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문화비는 소득 공제입니다. 30% 공제 300만 원까지 해주니까 놓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첫 번째가 이런 것들을 또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금하면 안 돼요? 현금으로 하면은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걸 땡겨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책 같은 거 많이 사시는 분들 보면 온라인 서점 예매처 있잖아요. 뭐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같은데 간소화 자료가 잘 잡히는데 작은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뭐 독립 서점은 안 되는 또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책 많이 보시니까 전자책도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항상 연말에 내년에는 처음부터 잘해야지. 카드 생각해서 써야지. 맞아요. 뭐 이런 걸 하는데 보니까 또 지금 그런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이니까 지금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내년에 잘 받기 위해서라도 하고 맞아요. 싶은데 그럼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런 결제 앱을 열어놔야 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정산이라고 하지 말고 연중 정산. 되게 그러니까 와닿네요. 연말 정산에 하지 말고 연중 정산을 하자. 이게 이름이 연말 정산이니까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연중에 정산은 못 하겠지만 연중 관리를 하고 연말 그렇죠. 정산을 네. 좀 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현금 영수증 자동 발급 저 이거 기능이 몰랐어요. 이거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번거롭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만 어른들은 해놓으면. 진짜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이게 해야 되는 거죠. 설정에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에 자동 발급에다가 오프하고 온인데 온으로 켜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그게 이렇게 되는 땡겨오는 거예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온누리 상품권 앱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 근데 이건 뭐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또 안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이체 내역을 준비를 하셔서 첨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다 땡겨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진 폴더에 영수증 폴더라는 걸 만드세요. 그 그냥 일반 사진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수증만 모아놓는 거를,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앨범 많은데 그거 그쵸. 옛날에 내가 해놨는데 이러면서 까먹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우리가 뭐 돈 관리도 통장 분류를 잘하라 이런 것처럼 뭐 물건 정리를 잘해라 이런 것처럼 사진 정리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영수증 폴더를 만들어서 뭐 안경 영수증, 교복 영수증, 산후조리원 영수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기부금 이런 걸 따로 모아놓으면은 훨씬 더 편리하겠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부양가족 소득을 좀 체크해놔야 됩니다. 무조건 부모님이라고 그래서 아유 그냥 뭐 이 올해는 내가 이렇게 부모님 공제받기로 했지 뭐 이랬는데 부모님이 소득 100만 원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득이 있으셨는지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 안 그러면은 개인이 그냥 공제받겠다고 올렸다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요거를 잘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게 저도 매년 까먹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어떤 그 비율?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연말 되면 막 체크카드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저도 그랬어요. 연말 되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선은 25%, 여러분도 아시죠? 네. 내 연소득의 25% 이상을 쓴 그 초과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부간 같은 경우는 카드를 쓴다 그러면은 누구 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소득이 높은 사람 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소득이 낮은 사람 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물론 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만 쓴다 그러면 그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5천이다 그럼 25%다 그럼 1250만 원이잖아요. 네. 1250만 원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쵸.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0월, 11월쯤 되면 야 이제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카드값 아낄 겸. 그러니까 연말 정산을 하지 말고 연중 관리를 하면서 연말 정산을 대비를 해라.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네. 초과 금액에. 네. 그런데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예요. 2배니까 이 한도를 달성하기에는, 근데 연말 되면 거의 그거 아니래도 한도가 다 차 있어. 이미 뭐. 이미 다 찼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리고 전통시장, 네. 대중교통 40%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전통시장이 엄청 크네요. 네, 전통시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 한도가 25% 초과분에 대해서 40%를 공제해준다. 네. 같은 100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 원 공제인데 체크카드는 30만 원 공제고 전통시장은 40만 원 공제다. 두세 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맞벌이 부부 말씀하셨는데 미혼 같은 경우나 이제 좀 더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회 초년생도 있겠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좀 차근차근 쓰려면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아요? 연말정산.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이제 카드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신용카드가 그 뭔가 혜택이 좀 많아가지고 뭐 그걸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일단 6월 정도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좋다. 근데 그 우리 이제 사회초년생분들 중에 돈 관리가 나는 뭐 너무나 잘 되고 예산대로 딱딱딱 된다 이런 분들은 막 굳이 체크카드를 그렇게 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진짜 나는 막 돈 있으면 다 쓴다, 눈에 보이면 다 써버린다, 막 통제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가계부 써봤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는 쓰고 나서 나중에 얼마 썼네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체크카드는 쓰면서 통장 잔고가 줄어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그냥 쓰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저는 심지어 법인카드가 체크카드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잘 못 쓰시겠네요. 아니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식사를 직원들이 했다 그러면 딱 하면 내가 통장을 보면 이제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가, 신용카드로 법인카드를 쓰면 뭐 얼마를 썼는지 모르지만 체크카드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도 체크카드로 쓴다. 그러니까 체크카드 쓰는 것이 아마 돈 관리하시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연말 되면서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데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사람이 또 조심하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연말정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사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바지 주말에 체크해야 될 부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이제 요거죠. 말씀드렸던 거를 보시고 싹 지나가서 못 들었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리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네. 돌려서 하나씩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정리를 한번 딱 해보자면은 부부 같은 경우에 몰아주기라는 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몰아주기. 이게 몰아주기가 뭐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냐? 우선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네. 소득공제는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줌으로써 그 사람의 세금을 깎는 효과를 부여하는 거고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그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소득공제는 고소득자한테 좀 유리하다. 부양가족은 아무래도 소득공제니까 네.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낫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네. 교육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네.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부양가족과 교육비는 소득이 높은 쪽. 자,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도 네. 소득공제니까 세액공제 이 보험료 같은 경우도 세율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는 기준점이 25%까지는 소득에 공제를 안 해주고 25% 초과분부터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점이 낮은 사람은 누구냐? 소득이 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되도록이면은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면 좋다. 의료비도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초과분이 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득이 낮은 쪽으로 해주는 것이 몰아주는 것이 좀 낫겠다 이런 말씀. 특히 부부들은 그런 것 좀 생각해서 쓰면은 좋긴 하겠어요. 맞아요. 항목별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그동안 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회사에서 지금 여러분 회사들이 자료 빨리 내라고 동의하라고 그 공제 신청서 내라고 네. 지금 막 얘기할 텐데 제출되는 거는 2월, 3월에 냅니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는 아마 1월 안으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나 다음 주 초까지만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 미리 보기도 좀 빨리 들어가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이 영상 돌려보시면서 혹시나 놓친 거 있나? 그쵸. 간소화 서비스에서 뭐 땡겨오지 못한 거 없나? 이런 거 한 번만 봐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결혼을 하셨거나 올해 출산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네네. 좋을 것 같다는 그럼에도 생각을 합니다.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환급이 없냐? 결혼을 안 하셔서 그래요. 결혼을 해야 되는군요. 결혼을 하면은 공제 네.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했는데도 네. 환급이 왜 이렇게 없냐? 응. 그러면 경리팀에 전화해서 왜 평상시에 이렇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많이 안 떼놨냐? 이런 걸 좀 얘기하시면은 네. 환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이 영상 보시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네. 않겠어요? 네, 그럴 네, 수 그럼요. 있도록 또 아름다운 그 연중 정산을 위해서 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쌤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